이야기할 사건 때문에 이제 한때 제가 그 대국민 악마, 경찰 악마가 됩니다. 그때 이제 피의자가 저를 무능한 경찰로 몰아가면서 뭐 통화한 음성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고 아마 저를 목소리로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피의자가 형사님이랑 통화하는 걸 공개를 했다고요? 네. 깜찍한 놈이네. 저는 이 사건 때문에 제 개인 차량 번호가 공개돼서 제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 차를 폭파시켜버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입니다. 2015년 6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요. 이 글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억울한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40대로 10대의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들은 친아빠한테 어렸을 때부터 저와 같이 집에서 윤락을 강요받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걸 보면서 저는 스스로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에 죽어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야, 이게 뭐야? 남편이 아이들과 아내를 성폭행했다. 그 윤락이라 하면은 이게 성매매 강제로. 성매매. 시켰던 얘기 아니에요? 이 글이 올라왔던 날로부터 9개월 전인 2014년 9월 박미애 형사님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아, 그럼 수사를 하고 있었던 시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 어머니는 9개월이 지나서 저런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사건을 맡게 되신 거예요? 그 기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면서 수사를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기자는 그 취재를 어디까지 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 아내와 자녀들이 그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이제 알아본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친부의 성폭행을 시작으로 해서 성매매, 집단 성관계, 마약, 체음제, 비디오 촬영 등 온갖 성범죄와 관련된 표현들이 정말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을 이제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피해자분들, 그 신분을 좀 확인을 해봤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랑 저희 사무실로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는 지금 이제 해외에 있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냐 해서 이제 걱정 마시라. 일단 무사히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했죠. 어머니랑 둘째는 바로 만나셨나요? 네, 제보를 이제 받은 날 이제 바로 전화를 했는데 이틀 후에 저희 사무실로 이제 왔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표정으로 이제 둘이 손을 꼭 잡고 오더라고요.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먼저 이제 엄마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95년도에 결혼식을 치르자마자 남편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라 이제 거의 매일 맞았다. 그러다 이제 마약이랑 체음제까지 이제 먹이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더라. 근데 너무 무서워서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었었다. 그래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첫째가 8살 때, 둘째가 4살 때 이제 귀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귀국하고 나서 한 3년 후쯤 남편이 자신에게 한 짓을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를 우연히 목격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사건 초반인 것 같은데도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게 많네요. 시작이 심상치 않은데 지금. 아니, 그럼 그때 왜 바로 신고를 안 했던 거죠?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못했다고 했고요. 이제 견디다 못한 아내는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후죠. 2013년도에 남편을 이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고, 남편이 이제 교도소에 있는 사이에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혼 소송으로 다행히 양육권은 이제 가져올 수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찾을까봐 계속 숨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불안하지. 엄마가 목격했던 시기와는 조금 달리 이 아이는 5살 때부터 친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형이랑 같이 당할 때도 있었다고 했고요. 형제들 앞에서 고양이를 죽이고 토막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비밀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출입국 기록도 이제 얘기한 것과 이제 맞아 떨어졌고요. 남편에게 성폭행 전과는 없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폭행 전과가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일단 모자의 말을 믿고 첫째를 안전하게 데려오기 위해서 공안경찰대의 도움을 받아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걸 바로 이제 인계해서 저희 사무실로 데리고 왔죠. 그럼 첫째 아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둘째가 진술을 할 때만 해도 약간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아동 성폭행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게 이제 나쁜 짓인지 인지도 못하도록 폭력의 그 단계가 서서히 진행이 되거든요, 점진적으로. 근데 행위가 너무 처음부터, 첫 단계부터 바로 강하게 당하는 겁니다. 근데 첫째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표현이 그 상처가 찢어진 거에 레몬즙을 뿌린 것처럼 아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상처에 레몬즙을 뿌리는 것처럼 아팠다면 세 사람은 성폭행을 당할 때 그 아버지가 동영상을 찍었다고 충격적인 진술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다 확신을 했고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정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죠. 남편의 거주지가 부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은 곧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함과 동시에 우리 형사님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남편이 몇십억대 그 재산가다. 그래서 이제 호화롭게 지내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난한 목회자 행세를 하려고 부동산을 다 처리하고 지낸다. 살고 있는 집은 허름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명품과 돈을 가득 쌓아두고 산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몇십억 대 자산가였다고요?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해 보니까요. 정말 작은 원룸에 살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배를 누르니까 누구세요 하고 남편이 문을 탁 여는데 남편의 행색이 목은 정말 이렇게 다 늘어진 티셔츠에 퀭한 얼굴에 머리는 막 까치집이고 바지는 무릎이 툭 튀어나온 그런 궁색한 어떤 행색이었고 방 안에는 보니까 침대 하나에 뭐 옷가지 몇 개, 이 남자의 재산 상태도 이제 파악을 하고 내려갔긴 했어요. 네. 근데 201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편이 한 50억 정도의 그 건물을 여러 채 이제 소유를 했는데 결혼 생활 중에 상당 부분 처리가 됐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압수영장 집행하겠다고 하고 이제 들어갔고 아주 순순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결백하다면 그럼 우리가 집안을 정말 샅샅이 다 보겠다 했더니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 확인을 했는데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양이 한 무려 42개가 됐고요. 그런데요, 예.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 뭔가 상황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냥 평범한 아이들의 성장 비디오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행 갔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비디오가 아니네요. 그 영상이 아니네. 가정폭력 사실은 진짜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폭력 전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실제로 아내를 때린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 내용을 확인했는데요. 종종 아내랑 의견 차이로 싸우면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을 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한국에 들어와서부터는 잘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아내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인 게 아니냐 아니면 최음제를 먹인 게 아니냐 다 그쳤고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물쇠로 가두려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행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일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가서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열흘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고 나왔다고 했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와보니 아내가 집 전세금까지 싹 빼서 아이들과 사라져 버렸죠. 그로 이제 배달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고 신용 불량자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재력가도 아니네. 그럼 진술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신용 불량자 상태였던 게 맞습니다. 어? 남편은 자신의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명의 이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혼 소송 중에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누구에게 속아서 재산을 매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속았다고요? 이거 누구한테요? 이모 할머니에게 속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뭐가 진실이야? 남편이 말한 그 이모 할머니 그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응? 아내랑 아이들 그 진술을 받을 때 50대 여성이 사무실로 이제 찾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이모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굉장히 강렬했는데 새빨간 립스틱에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 그런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이 성폭행 사건을 처음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기자한테 제보한 사람이 이모 할머니라고요? 네, 근데 정확히 이모 할머니는 아니었고요. 아내의 작은 어머니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응? 뭐야? 작은 작은 아빠의 엄마. 부인? 네. 엄마의 삼촌의 부인의 여동생. 정말 가깝다고 하기 조금 어려운 그렇지. 그런 관계 도죠. 예. 근데 이제 거의 한 가족이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조카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할 때부터 돌봐줬다고 했고요. 이혼 소송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들어와서 이걸 이제 둘째 아이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거의 막 기절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게 됐고 그때 그 아빠의 만행을 듣게 돼서 아. 그 기자에게 제보를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왜 아내가 이모 할머니한테 속은 것 같다는 거죠?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이제 애초에 자신의 그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아내에게 이모 할머니와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자신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성폭행 사건도 이모 할머니가 만들어낸 사건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혼란스럽네. 이게 지금 갈수록 엉망진창이 돼가는 네.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형사님은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던 중 아내의 큰언니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생에게 이모 할머니를 소개해 준 건데 너무 후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04년쯤 미국에서 이 가족이 살고 있을 때 동생이 원인 모를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언니가 동생의 병을 낫게 해주고 싶어서 이 이모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고 했던 겁니다. 낫게 해준다는 거 보니까 이모 할머니가 그래도 뭐 유명한 뭐 명의거나 의사? 뭐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무속인이었어요. 그 이모 할머니가 이제 큰언니에게 북어를 이제 몸에 이렇게 지니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불에 태우라 그렇게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근데 동생의 병이 감쪽같이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때부터 동생이 이모 할머니한테 이제 의지를 하기 시작했고 2006년도에 귀국을 하면서 이모 할머니와 본격적으로 이제 가깝게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동생이 가족들과 척을 지고 살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니 역시 이번 성폭행 사건도 아마 이모 할머니가 관여한 일인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남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남편과 언니의 말이 맞다면 아이들이 이 상황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정말 굉장히 심각한 아동 학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급히 아내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그 이모 할머니에 관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근데 그때부터
왜 피해자들 말을 믿지 않냐. 막 갑자기 화를 내더니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끊깁니다. 저희 전화를 받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잠수를 타? 이게 아, 이거 참, 또 갑자기 반. 자, 이렇게 사라진 세모자는 얼마 후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습니다. 저 기자회견한 거예요? 이거 경 교수님 그거잖아요. 이거 그거. 되게 그 사건의 지금 시작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시작이 된 거구나. 이거 세모자 세모자 사건. 이잖아요 이거. 네. 네. 이거 정말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경찰들이 수사를 안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카메라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정말 나의 피해 사실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널리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기자회견의 내용이 뉴스에 보도가 됐겠죠? 그 후로부터 경찰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야, 이거 수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모 할머니 얘기하니까 갑자기 숨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의 대응을 못했던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경찰이 뭐 대꾸조차 없다면서 이제 막 전 국민들이 항의가 폭주를 했고, 근데 경찰이 피해자가 아닌 돈 많은 피의자 편에서 뭐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했고요. 기자회견 후에 이제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는데 저와 나눈 그 통화 내용을 편집을 해서 짜집기.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정황이라면서 이제 그걸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막 떠돌아다녔죠. 아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니, 와야지 수사를 하지. 기자회견 자료를 보면서 내가 정말 저 세모자를 도와야겠다라는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거예요. 정의로운 일이라고. 그때 조금이라도 나의 정의감 때문에 네. 그런 행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건은 그게 아니었대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때 잘못된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 후로도 우리 박 형사님은 세 모자에게 경찰서 출석을 부탁을 했지만 나타나지 안 않았습니다. 하겠지. 그래서 결국 2015년 1월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때부터 새 모자의 또 다른 기행이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엄청난 양의 고소 고발을 이어갑니다. 세모자가 43건의 성폭행 사건을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피고소인들이 서울, 경기, 뭐 충북, 부산 이제 각지에 다 있었죠. 저도 당한 사람들은 건 누구였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세모자하고는 전혀 일명씩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모두 이모 할머니의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소당한 분들이 굉장히 황당해하셨죠. 또 이모 할머니가 나오네. 이분이 이모 할머니. 예, 이 세간에 알려진 대로 이 사건은 세모자 배후에 다른 존재가 키를 갖고 있었던 희대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 세모자는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행동을 조종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요. 피해자가 언론에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던 거는 이제 처음이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배경 없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전국의 경찰서로 향한 43건의 고소 가운데 한 건이 바로 경기 남부경찰서에 있던 강남수 형사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또다시 또 남편과 시아버지를 묶어서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또 고소만 해놓고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4개월을 수사와 기다림을 반복하다가 불기소 송치를 하려고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5월에 44번째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44번째. 그럼 이번에 또 누굴 고소한 건데요? 아, 이번에는요. 아내의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친오빠와 그 올케를 고소했습니다. 싹 다 하네. 심지어 그 성폭행으로요? 네. 그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따님이 어르신들을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말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제 손을 딱 잡으시면서 딸은 잘 있습니까? 다친 것은 없나요? 딸을 못 본 지 한 7, 8년 됐는데 어디서 어떻게 살았답니까? 하면서 이렇게 울먹이시더라고요. 야, 이 어머니 마음은 또 여기서도 딸의 걱정으로 먼저. 결국 고소를 해놓고요. 경찰 출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례대로 불기소 송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무렵 다시 한번 새 모자가 모습을 드러낸 게 제가 사건 시작 전에 읽어드렸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영상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당한 성폭행과 성매매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얼굴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딸형이 저한테 성폭행을 당했고요. 다음번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우리한테 성폭행 알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했고요. 우리 세 명 다 10년 동안 성폭행 당했고 10년 동안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새 모자를 돕기 위한 카페도 개설이 됐고요. 모든 언론이 해당 사건을 다뤘습니다. 결국 새 모자를 위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고요. 아니 뭐 수사 협조를 해줘야 수사를 하죠. 지금 뭐 나타나지도 않는. 세간에 그 엄청난 이슈가 되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경찰서에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둘째 아이만 데리고 옵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둘째만 들어갔다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런데 이상한 건 둘째가 진술할 때 엄마가 옆에 앉아서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아빠한테 이렇게 당했잖아. 그걸 말해. 이렇게 코치를 하더라고요. 참. 다음 조사 때 첫째 아이를 데려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랑 그 첫 번째 조사 이후에 이제 아내가 그 아이들과 자신의 진술이 엇나간다는 사실을 이제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아이들을 한 명씩만 데리고 와서 자신이나 또 이모 할머니가 옆에 붙어 통제가 가능한 그 상황에서만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계속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아내의 가족들과 협의해서 세 사람을 분리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 새 모자가 했던 방법을 써보기로 합니다. 세모자가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만큼은 꼭 이 셋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 프로그램에 연락을 해서 세모자를 동시에 인터뷰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함께 갔었는데요. 그때 엄마가 저를 보자마자 아이들한테 소리쳤죠. 넘버 7이라고요. 넘버 7이라고 외치니까 아이들은 당황해서 갑자기 둘이서 영어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모 할머니에게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암호였습니다. 저희는 그 혼란스러움 타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고요. 암호가 있어. 강 형사님이 엄마를 일단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구급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아주 질긴 추격이 펼쳐집니다. 엄마를 입원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순간 병원에 있는 모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병원 전화기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실제 전화가 걸려왔던 거고 세모자를 응원하는 커뮤니티 사람들이더라고요.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키면 병원을 폭파시키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협박 전화가 동시에 빗발쳤습니다. 와, 참 대단하다. 이 상황은 다른 병원으로 가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단 뭐 아무래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들 생각해서 대응을 못 하셨던 거네요. 아, 이거. 근데 그 어떻게 알고 병원으로 옮겨도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항의, 폭파시키겠다는 협박 그런 전화가 온 걸까요? 마치 저희에게 뭐 추적기라고 단 것처럼 도착하는 병원마다 전화기가 폭주해서 제가 혹시나 하고 그 세모자를 응원하는 온라인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지 글에
제 차 번호와 그 구급차의 차 번호가 실시간으로 딱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앞에 보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예, 엄마를 이제 겨우 병원에 입원시킨 후에 이제 아이들과 분리 조치를 했는데요. 저희가 경찰에서 조치하는 응급 입원의 경우에는 72시간 후에 이제 의사의 조치에 의해서 퇴원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3일 안에 아내를 아동 학대와 무고죄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요. 아이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네. 네. 드디어 분리가 됐군요. 네. 이모 할머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펼쳐집니다. 일단은 남편의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50억 상당의 부동산 중 20억 상당의 토지가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가 바뀐 뒤에 곧바로 매각이 된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땅을 사신 분에게 찾아갔더니 당시에 그 아내가 땅의 부지 20억을 현금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매입하시는 분이 현금은 안 되고 수표로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수표로 받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표를 추적했더니 해당 수표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요. 근데 그 오피스텔 명의가 바로 그 이모 할머니의 자식들의 소유였습니다. 남편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이모 할머니, 한 채는 이모 할머니의 지인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또 주택은 이모 할머니, 임야는 또 이모 할머니의 또 다른 지인으로 모두 그 명의가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의 재산이 이모 할머니 측으로 다 넘어간 거네요. 네. 그 이모 할머니에게 재산을 넘긴 당시에는요. 부동산 가치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였는데요. 제가 조사를 한 시점에서 시가를 확인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바로 체포를 하셨나요? 자, 형사님은 이모 할머니의 주소지인 한남동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모 할머니라는 사람이 참 특이한 점을 갖고 있었어요. 투지폰부터 스마트폰까지 그동안 자신이 썼던 핸드폰 전부를 갖고 있는 데다가 본인이 그간 나누었던 그 통화의 내용을 모두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화한 파일만 한 1,400여 개가 넘었습니다. 보통 통화 한 번에 2~3시간은 기본으로 했더라고요. 저희가 중요한 파일만 골라내서 속기사도 맡겼는데요. 그 비용만 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나를 얼마나 많이 네. 했으면 숙기사분이. 그렇죠. 참 엄청나다 정말. 근데 그때 대부분의 그 이모 할머니의 전화를 걸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꼭 이 새벽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다 비몽사몽 상태였고요. 이 이모 할머니 목소리만 또랑또랑한 겁니다. 이 세모자의 엄마한테도요. 아무나 이름 얘기지 말고 애들이고 어린이고 촌수고 뭐 따지지 말고 무조건 약으로 성공했다고 해. 이렇게 막 종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형사들까지도 우리 편을 만들어 한다면서 무조건 가면 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기가 찬다. 이거가 전형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할 때 이 새벽 시간대에 활용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머리를 쓴 게 상대방이 몽롱할 때에 세뇌를 시킨 거네요. 그렇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모 할머니는 징역 9년, 엄마는 3년형이 선고가 되는데요. 거기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탄원서를 내서 2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국민을 조롱한 것 같은데. 한 가정을 다 그냥 완전히 풍지박살 낸 거죠. 진짜. 남편도 불쌍하게 되고. 고소하게 하고 네, 신분명자 만들고. 남의 재물 탈취했고 그냥 범죄자예요. 범죄자 그냥 범죄자. 그럼 아이들은요? 그 두 아이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수사를 할 때 엄마와 분리시킨 이후에 한 98일간 정도 계속 아이들을 찾아갔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한테 좀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도 말하고 싶었고 그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진술 자체를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부르면 대답도 안 하고 무서운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 아버님 하고 전화를 받으니까 둘째가 밝은 목소리로 저한테 형사님 안녕하세요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하고 아직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거죠? 아버지가 그동안 꾸준히 아이들 찾아갔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아빠랑 캠핑을 2번이나 다녀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가 저에게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얘기해드리겠다. 빨리 오세요. 막 그러더라고 전화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녹화 준비까지 해서 빠르게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뭐래요? 그 진술을 이제 좀 제대로 얘기해요? 예,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는데 자꾸만 이모 할머니가 아이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기억 안 나면 아빠한테 가야 되노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었던 아이들은 거짓 기억을 이모 할머니로부터 계속 주입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야, 뭘 알겠어. 시키면 그렇게 하지. 어른이 시킨 대로. 이 박 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모 할머니가 이혼 후에 세모자를 돌봐줬다고요. 네. 근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이모 할머니가 어느 날은 이 대파 한 박스를 보내주면서 이거 팔아서 생활비를 쓰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재래시장 가서 쪼그려 앉아서 판 적도 있다고 합니다. 대박을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사악한 아주 사악한. 이런 죄명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죄명을. 아무튼 새 모자가 평범한 삶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또 특별히 이제 신경 써줘가지고 아이들을 이제 챙기고 또 아빠와의 그 관계가 굉장히 이제 돈독해져서 그래도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 아이들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또 행복하게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